안녕하십니까. 경제계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는 MTN 이슈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부동산 중개수수료 보수 기준을 지금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6억에서 9억 사이의 주택 매매나 전월세 비용이 3억에서 6억 원인 집을 임차할 때 부담하는 중개보수 상한선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개업계에서는 중개수수료의 현실화와 자율화를 요구하며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위기라 불리는 중개업계 현실이 어떤지, 중개업계의 자생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 오늘 이슈데스크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중개업계 현실과 어려움, 그리고 수수료 인하에 대한 중개업계의 대안까지 자세한 얘기 들려주실 분 직접 자리에 모셨습니다. 전국 대학교 부동산 교육연합회 회장 장대섭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우선 중개업계 이기에 앞서서 올해 부동산 시장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정책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까요? 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정책은 총 8번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올 2014년에 들어와서는 4번에 걸친 부동산 관련 대책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2월 26일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입니다. 반전세, 월세의 부담에 대한 완화 정책이었습니다. 민간 임대 리츠 제도 등이 상당히 도입됐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미완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최대 올해 부동산 대책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들어서면서부터 724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에서 DTI LTV라는 완화, 그러니까 유효 수요를 증가해서 매매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개월도 채 못 가서 시장의 반응은 복지부 등으로 정책에 대한 실망, 피로감이 누적되었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네. 이어서 나온 대책이 9월 1일 날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의 대책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공임대 및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전세 보증금 강화 등 서민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매매 시장이나 월세 시장에 대한 시장의 흐름을 정책적으로 이끌기보다는 시장에 이끌려가는 후속 대책이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반응은 네. 여전히 무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10월 30일 서민 주거부담 완화 대책은 말 그대로 전월세 시장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데는 상당히 부족함이 많다. 이와 같은 4가지 정책을 총평한다면 전체적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은 매매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방안들이 많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지는 못하였다. 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전세 가격만 상승시켜서 집값만 띄우는 경향이 아니었나라는 불안한 지적이 많이 시중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매매 시장, 특히 이제 전월시장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좀 거래가 됐고, 네. 그리고 함께 2015년에 대한 전망까지 좀 짚어보고 할까요? 네. 박근혜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을 매매 시장 정상화 내지는 활성화로 바꾸자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먼저 자료를 살펴보면은 2014년 부동산 시장을 크게 토지 시장하고
주거용 부동산 시장으로 크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서 2015년 전망도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시장인데요. 토지 시장은 주택 가격을 이루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토지 가격은 아파트나 주택 가격의 40에서 60%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의 상승 추이라든가 하락 추이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국의 집가 변동 추이는 통계에 의하면 2012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꾸준한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서울시에서는 14개월 연속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토지 시장에 대한 가격 상승 압력이 부동산 가격, 즉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추세가 2015년에도 꾸준히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주택 시장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근본 대책이 토지보다는 주택 시장 정상화 또는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규제를 풀어가면서 시장을 매매 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타이밍을 놓쳐서 미스 매칭이 되지 않았느냐. 결국에는 가진 자들의 주택 가격만 끌어올렸다라는 혹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구체적으로 매매 시장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매매 시장을 이끈 큰 이슈가 규제 완화라는 기대 심리 하나하고요. 지방의 혁신 도시의 입주가 그 부동산 아파트 가격의 상승의 두 가지 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프에서 보시면 전국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가을 이사철을 감안하더라도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 상승은 여전히 상승세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단기와 중장기로 예측할 때 1, 2개월 후의 단기 전망은 전월 대비 매매 가격 변동률로 그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시하고 있는 표에서 보시면 전월 대비 그 매매 가격 변동률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걸 비춰봤을 때 12월이나 올 초의 가격은 상향을 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중기, 장기 전망은 일반적으로 연구에 의하면 전년 동월 대비 매매 가격 변동률을 그 가격 상승과 하락의 전망치로 예측을 합니다. 최근에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택 종합 매매 가격 변동률을 기초로 해서 네. 분석해 보면 올해 12월과 2015년 초의 주택 시장은 지방을 제외하고 전국과 수도권에서는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구정 설날 이후 봄 이사철을 기점으로서 네. 서울을 제외한 전국적인 가격 상승은 충분한 힘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서울은 내년에도 서울 전체적인 지역의 평균 가격 상승세는 약하지만은 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정책이 리플 이펙트라는 물결 효과라는 측면에서 비춰봤을 때 강남 3구나 4구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네. 이러한 핵심 지역의 가격 상승이 주변으로 확대되면서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에 대한 가격 상승 압력은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매매 시장이고요. 그러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세 시장에 대한 그 과거의 올해 분석과 내년의 전망입니다. 전세 가격은 전국적으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물론 상승폭은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상승세가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은 작년 동기 대비 전세 가격 상승폭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경기 지역, 수도권 경기 지역의 경우에도
그 상승폭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에 이어서 2015년은 어떻게 예견되냐면 네. 여전히 매매에 대한 시장의 불안전성이 전사 시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머물기 때문에 네. 전세 시장의 상승 압력은 수급 불균형으로 여전히 강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월세 시장입니다. 반전세 월세 시장인데요. 전월세 시장은 상당히 수익용 부동산의 투자 지표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소형주택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 등은 상가보다도 안정적인 주거용 부동산의 패턴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상당히 중요한 상품 유형인데요. 2014년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의 8개 시도의 월세 가격은 전월 대비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약 0.2%포인트가 하락되고 있는데요. 이는 기준금리 인하가 월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네. 그래서 2015년에도 금리 인하의 요소에 따라서 월세 가격은 전환율이라든가 월세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작년 올해 2014년과 2015년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좀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리를 해본다면은 내년 초 일단 매매 시장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쪽엔 상승 압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전월세 시장 전세는 여전히 수급 불균형 때문에 전세는 강하게 갈 것이다. 월세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한 중개업계의 반응이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확정한 이 중개보수 개정안 발표. 사실 국토부의 이 개정 의도나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본 국토부의 개정안은 중개보수에 대한 전면적인 사실 개정이 아니고요. 네. 일부 불균형적인 구간에 대해서 시장 상황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토부의 생각은 그 0.9% 이하에서 협의로 단일화되어 있는 현재 6억 원 이상의 주택 매매 수수료를 6억 원에서 9억 원, 9억 원 이상으로 구분하여서 수수료를 0.5와 종전의 0.9로 이렇게 양분화시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중개 보수의 역전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전세가 매매보다 중개 보수가 세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에 있는 전세 주택의 문제입니다. 네. 시중에서는 2억 8천에 매매되고 있는 전세 가격을 3억으로 올려서 수수료를 올린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가 있어서 기존 3억 원 이상의 전셋집은 0.8 이하에서 상호 협의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또 나누는 것이죠. 3억 원에서 6억 원과 6억 원 이상으로 나누어서 3억에서 6억 원 0.4 이하로 6억 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그 토지나 오피스텔 등의 거래에서 기존 0.9% 이하에서 상호 협의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오피스텔 부분이 대부분 주거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거용과 맞추어서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오피스텔 부분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가 중개보수가 너무 비싸다는 고충을 토로하는 가운데 이번 정부 방안이 확정된다면은 오피스텔 매매 시장 또 임대차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부분보다는 많은 그 부분들이 그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앞으로 정부나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네. 실제 이제 상한선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좀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개업계에서는 이것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현재 중개 보수에 대한 비율은 14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네. 과거에 중개보수 수수료를 설계했던 2000년의 상황과는 사실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중개업계에서는 그렇다면 인상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낮은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인상할 부분도 있고 인하할 부분도 있다면 네. 같이 고려를 해야 하지 왜 인하할 부분만 인하를 하는지 이게 중개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많은 하소연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 이제 실제 중개업계 현실이 어떤지, 왜 위기라고 하는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기라는 표현을 왜 쓰고 있는 거죠? 모든 산업에 걸쳐서 위기의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네. 무한 경쟁이죠. 정부의 규제 완화로 주택 매매 거래 건수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거래 건수가 늘어났다고 중개 업무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네. 이유는 정부가 공급하는 보금자리나 행복주택이나 개발제한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 내에 주택의 입주 등은 정부나 기업이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중개거래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따라서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로 전국적인 매매 거래량이 작년 동기 대비 21.6%가 증가한 71만 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반면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숫자는 2013년 3분기 대비 2014년에는 3천 명이나 늘어난 8만 5천 명 이상이 됩니다. 이와 네. 같이 거래 건수는 줄어들고 각종 명태라든가 일자리 창출로 장롱면허로 있던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보면 작년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1인당 평균 주택 매매 거래 건수는 작년에 이어서 2014년 올해 네. 지방은 연간 15건입니다. 네. 그다음에 수도권은 이것보다도 훨씬 적은 연간 9건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건도 못하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상당히 심각하죠. 네. 올해도 사실 어김없이 공인중개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올해는 예전에 비해서 좀 얼마나 배출되었나요? 공인중개사의 배출 숫자가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요. 합격자 숫자보다는 응시자 숫자가 2012년에 4만 4천 명에서 네. 2013년에 약간 3만 9천으로 줄다가 네. 올해 2014년 10월 달에 실시한 25회에는 4만 5천 명, 과거의 응시 숫자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합격자 비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접수자와 응시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이분들이 1년, 2년 이후에는 합격해서 시장으로 진입한다는 것이죠. 그렇겠죠. 계속 공인중개사는 늘어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합격률이 20%, 약 9천 명, 8,956명이 합격했습니다. 네. 자, 시장의 거래는 줄어들고 계속해서 공인중개사들은 배출돼서 시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개업계가 이러한 위기 국면에서 이 자체의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어떤 방안이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표준, 경제 표준입니다. 소비의 위축, 네. 그다음에 다운사이징, 이러한 제반적인 경제 환경 요소에서 우리 중개업계가 이런 위기에서 탈출해 가려면은 외부 환경은 점점 불안한 상황은 사실입니다. 네. 참고로 중개 업무는 보이는 수익보다는 보이지 않는 손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들이 연간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부담하는 과태료가 약 120억 원 정도랍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전문가로서 투철한 직업윤리화라든가 꾸준한 학습을 통하여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지 않는다면은 중개업계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일본의 대형 중개 법인인 에이블사는요, 단순한 중개 업무를 중개업의 1차 산업 구조라고 보고 매출을 30% 이하로 줄입니다. 네. 대신에 임대 관리, 시설 관리라든가 중개 매칭 업무라든가 다양한 임대 중개 이후에 나타나는 사후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네. 이 매출 비율이 50%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순 중개 업무를 애프터 서비스, 사후 서비스로 발전시키면서 네. 중개업의 대형화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기존에 개업하여서 자리를 잡고 있는 기존의 공인중개사하고 신규 공인중개사가 경쟁한다면은 지역의 연고라든가 자본이라든가 경험에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네. 따라서 새롭게 합격해서 아니면은 직장의 명퇴에서 공인중개업에 진출하려는 분들은 창업과 경영에 성공하려면은 창업 전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30여 시간의 법정 의무 교육만 해가지고는 경쟁력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독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 필수적인 나만의 독점적으로 그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에 접촉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이 학교나 우리 협회에서 수강한 동료들 간의 동무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가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누린다면은 이러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형성은 인맥입니다. 그 인맥이 돈맥이라는 것처럼 네. 서로가 어려울수록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데 열심히 노력한다면 충분한 승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들을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 외에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뭐 새로운 일을 익히고 네네. 또 이런 통로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거고 현재 이 전국대학교 부동산 교육협의회 역할 또 주요 업무 어떤 거 하시는지 시청자를 위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다양한 교육 기회에 접촉을 해야 됩니다. 중개 업무가 단순한 매매 임대차가 1차 산업이라면 중개 업무 이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자면 입지 선정이라든가 경매, 공매, MPL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약서 쓰기라든가 그다음에 창조적 풍수 입지론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이런 노력을 한다면은 중개업에 새로운 탈출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협회에서 실시하였던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이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20여 개 대학이 전국대학교 부동산교육협의회를 만들어서 네. 이런 2기의 공인중개사업을 어떻게 하면 살려내고 그다음에 국민과 함께 숨쉴 것인가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단절을 이어주는 다양한 장학제도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이나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개 선진화에 대해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국대학교 부동산교육협의회가 네. 결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협의회가 중개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교협의 다양한 교육제도를 통한다면은 보다 경쟁보다는 독점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함께 중개업 현실에 대해서 전국 대학교 부동산 교육협의회 회장이신 장재섭 박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개 수수료 인하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공인중개업계가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2015년은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더불어 중개업계에도 상황과 함께 나아질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MTN 이슈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